자, 우리 채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요즘은 되게 채점에 있어서도 영어가 우리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English as a lingua franca.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그리고 영어의 그 사용권이 되게 넓어지고 있는데, 딱 어떤 게 스탠다드 그래머다, 어떤 게 스탠다드 잉글리시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스탠다드 잉글리시에서는 이게 문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거 맞게 해야 한다. 그리고 틀리면은 스탠다드 잉글리시에서 벗어나면 틀리게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언어라는 게 의미를 서로 이렇게 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과연 정통 문법이란 무엇인가, 그치?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은 전 다시 설립해야 한다는 약간 주의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채점하시는 선생님들도. 저는 그 장블랑 선생님이 사실 문법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prescriptive grammar, descriptive grammar에 대해서 채점할 때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되게 어렵다. 자, prescriptive grammar. 그거 설명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어렵다. 그거 뭐야? 그거 나 모르는데? 그거 뭐야? 우리가 정통 문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prescriptive 미리 정해져가지고 이제 기술된 문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문법이고, 그 다음에 descriptive grammar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사실 배웠던 영어로는 I want a cup of coffee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커피숍 가가지고 a coffee please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셀 수 없는데 갑자기 커피라고 하지?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영어는 이렇다. 근데 이건 특별히 뭐 descriptive grammar에서는 비문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채점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장블랑 선생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목을 추이시죠? 물 한번 마시고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약간 심장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저는 이제 문법 과목을 가르치고 그 과목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문법에 대해서. 근데 가르칠 때는 저는 일단 약간 인지주의 쪽으로 문법을 전공을 했으니까 문법에는 되게 예외적인 요소도 많고 인간 생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딱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예외를 많이 가르치는데,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예외적인 항목까지 다 평가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I want a beer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뭐 I want a glass of beer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게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예외적인 요소를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예외를 다 가지치고 정말 확실한 부분만 이제 평가해 내는 거죠. 그럼 애들이 또 저한테 반문을 하죠. 그럼 이런 거 다 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예외적인 거 평가 안 하려면 왜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또 거기서 약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외적인 거 뭘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헬프 같은 경우에는 헬프는 아직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뭐 이렇게 사역 같은 경우에 뒤에 목적보어의 형태가 뭐 보통은 동사 원형이나 PP 형태가 와야 되는데 ing가 오는 경우가 있다. 뭐 근데 이런 뭐 예외가 있다. 뭐 이런 그건 거. 아직 가르치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도 이제 설명을 하다가 애들이 막, 그러면은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려면, 시험에 안 내려면 왜 가르쳐 주셨어요? 막 이렇게 반문하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애들이 시험 목적으로 배우니까 그런가 보다. 맞아요. 맞아. 선생님 혼란스러우니까 시험에 안 나는 거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저 헷갈려요. 막 이런 거잖아, 지금. 근데 또 이제 문법을 생각하면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예외적인 게 존재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쓰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문법서에 나와 있는 개별적 항목만 딱딱딱 가르쳐 주는 것도.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낼 때 되게 요즘에는 되게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맨날 나오던 문법 문제만 계속 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왜냐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문법들, 아까 이제 descriptive grammar라고 했는데, 이미 예를 들면 보통 네이티브들이죠. 네이티브들 사이에서도 문법 잘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규정된 그 문법 사항 어기고 실제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문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문법 문제 낼 때 되게 조심해서 내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막 이건 무조건 PP 형태가 와야 돼. 무조건 여기는 동사 원형만 나와야 돼. 이렇게 알고 시험 문제를 내면은 이제 누군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그거 이제 오류 처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법 문제를 낼 때 수능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래서 수능 문제에 문법 문제 나오는 걸 패턴을 딱 정리해 보면은 나오는 것만 나와요.
왜냐면은 그 이외의 거를 냈다가는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정말 딱 확실하게 이거는 문법적으로 그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항들만, 그런 사항들만, 항목들만 이제 문법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보통 요즘은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많이 쓰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법적으로 다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걔들은 이게 틀리게 맞게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문제도 되게 많이 이제 경향성도 엄청 달라지고 있죠. 이게 문법적으로 딱 그러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이 엄청 많아지니까. 문법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궁금한 게 선생님들은 문법 용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나요? 가르쳐줘야 할 때는 가르쳐주죠. 근데 막 풀어서 가르쳐줘요. 저 요즘 중2 가르치는데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순간 얘들한테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이거 뭐게?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는 애들은 또 알더라고요. 뭐 아는 애들이 알겠죠. 그쵸? 근데 그냥 이건 역할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살짝 넘어가서 다음에 이제 문법을 한번 다룰 때 내가 얘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노다지쌤, 뭐 장블랑쌤은 그러니까 문법 용어라는 게 거의 한자어잖아요. 일본어죠. 일본어.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약간 재밌게 설명하죠. 맞아. 풀어서 설명을 해야죠. 노다지쌤은 어떠세요? 저도 관계대명사 요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관계대명사라는 이름을 보면 얘가 하는 역할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 그렇게 이름 가지고 처음에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가르칠 때. 네. 그래서 엄청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전 뭐 문법 용어를 가르치지 않는 게 약간 문법 용어가 되게 선생님들한테 컨트로버시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험 문제에는 문법 용어를 잘 안 쓰잖아요. 다음 중 뭐 자연스러운 것은, 어법상 틀린 것은 하고 사실 이 문제는 관계대명사를 물어보면 되게 그냥 깔끔한 문제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약간 돌아가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문법 용어를 저는 다 가르쳐줘요. 영어로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희가 수업 때 만약에 몰랐다 할지라도 이 용어를 알면 너희가 좀 더 공부할 때 좀 더 이게 명확한 지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희가 학원을 가잖니? 그래서 학원을 가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학원을 간다거나 내년에 진학을 한다던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갑자기 나는 이 개념을 배웠지만 문법 용어를 안 배워서 배웠던 건지 안 배웠던 건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연결이 될 수 있게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냥 문법 용어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는 네가 원어민을 만났어도 네가 L2 러너라고 해서 무조건 뭐 영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쓰는 거 틀리다. 내가 쓰는 게 맞다. 왜냐면 문법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다고 너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 문법을 진짜 잘 알죠. 한국 문법 모르고. 그죠? 근데 저는 너무 그게 과도하게 사실 우리가 가르치는 영어는 엄청 커뮤니커티브 하지는 않으면서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 되게 커뮤니커티브 한 척한다. 문법 용어도 왜 못 쓰게 하나. 그냥 쓰면 간편한 것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그런 문법 용어를 쓴다고요? 다음 중 투 부정사의 쓰임 중 다른 것은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저는 실제로 낸 적은 없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수업 시간에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면 속편한데 왜 그걸 지양하나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되면 서로가 뭐 이렇게 하고 풀 텐데 왜 모르나. 그러니까 지식을 이해했는지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단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투 부정사의 그 쓰임 자체에 대해서 지식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까 말했듯이 장블랑 선생님 말씀하신 건 저도 그대로 그냥 프레이즈를 하자면은 투 부정사를 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읽기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쓸 때 어떻게 쓰고 이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문법 용어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왜 문법에 꽂혀가지고 문법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 부정사라는 말을 제대로 파지해서 이해를 아이들이 하고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용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아이들한테 설명해서 가르쳐도 아는 애들과 모르는 애들은 분명히 또 나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나뉠 건데 그거를 용어를 굳이 써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좀 옳다고 생각하지는 좀 않은 입장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갑자기 지금 시험 문제 출제하고 나서 머리 복잡해진 장구랑 쌤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채점할 때 컴플레인 들어왔던 경험 없었어요? 아, 홈플레인 진짜 짱 많죠. 그 에피소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저는 없어요. 너무 완벽하신 거 아니에요? 은하리 쌤은 역시 모든 게 완벽하네요. 완벽한 완벽하다. 여자야. 저는 수행평가를 4번, 그러니까 중간고사 전에 4번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다 짧은 글 쓰기, 영작하는 거 15문제씩 했는데, 저 별의별 답이 다 나와요. 별의별 답이. 슈가 스펠링 막 이상하게 써놓고, 이게 막 K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H, 분명히 내가 봤을 때 H인데, 그런 사소한 컴플레인에서부터, 뭐 두 번째로 자기가 뭐 구글링을 해봤는데, 뭐 여기는 분명히 뭐 4가 됐는데, 왜 선생님 2밖에 안 되냐고. 선생님 2랑 4의 차이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처음 얘기하다가 친절하다. 존댓말. 얘기하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나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는 분명히 약간 어떤 수여하는 의미가 약간 노력해서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4형식에 3형식을 바꿀 때 2를 쓰는 거랑 4를 쓰는 거 분명히 그 4의 부가적인 뉘앙스에 대해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줬는데 2를 쓴다는 거 막 구글에서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구글 쓴 사람을 믿니 선생님을 믿니 나중에는 약간 자존심 대결로 맞아요. 뭔들 맞아요. 책을 들이매야 돼. 저는 뭐 티처스 그래머나 문용책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거 많이 보여줬어요. 여기 봐. 이렇게. 그래도 있다는 거야 걔네 말은. 그래도 구글에 있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죠. 그래서 구글보다 이 사람이 낫지 않겠냐, 이 저자가 낫지 않겠냐. 난 이 저자에 동의한다.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게 원어민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그럴 때 원어민을 부르게 되는데 약간 네.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요. 저는 막 학생들이 주변에 외국인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는 원어민한테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네. 교수님 등장한 적 없어요? 원어민한테 끝나요? 아, 교수님 등장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일단 원어민한테, 저희 아버지께서 외국계 회사에 일하시는데, 아버지 그 지인께 여쭤봐서 오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빠서, 그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죠. 그랬더니 걔가 그 다음 주에 저를 찾아러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한테 물어본다더니 왜 안 와?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오길래 저는 불렀죠. 왜 그거 안 물어보니 나한테? 그거 성적 사인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라고 말하면 조금 무섭지만 서술형 채점을 하고 자기가 그 정답을 수긍을 못하면 사인을 절대로 안 해요. 저 사인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안 해요. 근데 우리 채점을 해야 되는 기한이 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저 사인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왔어요. 그럼 제가 알아본 다음에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고 빨리 성적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죠. 왜 안 오냐. 이거 사인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말한 게 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나 똑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도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왜 너는 선생님이 별로 이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았나 보다? 그래서 저도 엄청 기분 나빠했죠. 아빠 말은 믿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죠. 아빠의 영어가 선생님의 영어보다 낫다고 생각했나 네, 보다. 맞아요. 그게 약간 좀 상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믿음 못 줬나 보구나. 그래서 얘가 아니요,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랬지만 저는 이미 빈정이 상했죠. 항상 언어를 가르칠 때는 그게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클리어컷이 안 되잖아요. 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런데 옛날에 언어학과에서 수업 들을 때 한국말 문장이었는데 나는 아이를 학원을 보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이 이중목적어가 안 되잖아요. 을이 두 번 나오면 안 되는데 아이를 학원을 보냈다. 어떠세요? 들었을 때는 직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진 않네? 약간 이런 생각? 아이를 학원을 보냈다. 근데 그 문장이 정문지, 비문지를 가지고 그때 3시간 동안 토의했나?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언어학과에서. 그래서 저는 애들이 항상 저한테 약간 그렇게 따질 때 한국말로 되게 트리키한 문장 있잖아요. 이게 정문인 거 같니, 비문인 거 같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애들이 막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래, 이 영어 문장이 바로 그런 문장이야. 어머, 이게 속속된다. 똑똑하다. 너는 언어학과에 갈 소양이 있는 학생이야. 언어학과에서 우리 만나보자. 칭찬도 해줘. 되게 전략적인데요? 좋다. 저렇게 해야겠어요. 그죠? 저는 뭐 어떤 어머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지방의 어떤 국립대 뭐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이 문제가 이런 이상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제가 책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모아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오신다고 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고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시기 전까지 제가 자료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마치 페이퍼 쓰듯이 준비를 착 해서 자,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님이 수긍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한 번 문제는 그때는 문제가 제가 봐도 좀 애매하긴 했어요. 이게 약간 객관식 문제의 오류인 것 같아. 이렇게 선택지가 한 문장씩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장이었던 거죠. 근데 뭐 대부분은 그래도 의도한 대로 되게 이해를 잘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맞았다고 해라. 모두 정답 처리를 해라. 하고 이제 교수진을 꾸렸어요. 교수진이야. 한 2명 정도 꾸렸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뭐. 아니, 지금 여기 이 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서 교수진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 사람이 모두 정답 처리가 되면 애초에 맞췄던 애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그쪽도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쪽 대학 교수랑 저쪽 대학 교수랑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스펙은 맞은 쪽이 더 좋았어요. 그런 너무 스트레스, 그리고 뭐 자기는 미국의 영국의 변호사를 또 선임했다고. 변호사까지? 진짜 변호사 할 일 없어. 변호사가, 그러니까 변호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마치 그러니까 원어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정도 스펙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방대학교 강사님이 이제 학부모님 시험에 있었는데, 그때는 또 편지에 그 원어민 교수 10명의 사인을 받은 편지를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야.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때 그거는 모두 정도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봐도 컨텍스트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인정이 됐고 나머지 거는 사실 대부분 통과한 게 없어요. 교수진이 몰려와도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이상한 일도 되게 많았어요. 갑자기 누구신 정치를 알 수 없는 이모라며. 이모요? 나 왠지 과외쌤인 것 같아. 맞아요. 딱 느낌이 과외쌤인 저도 딱 느낌이 과외쌤. 견적이 나오네요. 제가 없었을 때 분이 왔다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못했지만, 막, 교무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모님이? 네. 사촌인지 이모님인지 모르시는 분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일단 오면은 신분 확인부터 해야지. 왜 신분 확인을 먼저 안 하고. 그럼 출입이 안 돼. 신분 확인부터 먼저 하고, 누구의 어떤 관계인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해야지. 왜 와서 마치, 이렇게 뭐 물건 잘못 사가지고 환불해달라고 난동 피우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갑자기 출입에 기분이 나쁘네요. 그죠? 문재인 대통령도 초등학교 방문할 때 1일 방문증 받던데 자기가 뭐라고. 교무실에 막 딸같이 달려들어서. 그렇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1일 학위증을 꼭 반드시 받아주시고. 네, 그리고 반드시 신분을 밝히시고 그런 다음에 클레임을 하시면. 네, 평소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전화 받을 때 갑자기 기분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님 근데 몇 반 누구가 자녀신지 하고 절대 말 안 해. 그런 경우가 있죠. 혹시 우리한테 피해가 갈까 말은 절대 안 하고 불만만 막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누구신데? 이러면 뚝 끊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저는 많아요. 이런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우리 남편은 서울대 나왔고 저는 이대 나왔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쏘아시죠. 안 들린대요. 안 들린대요. 나도 이렇게 어머니 감이 안 좋네. 다시. 이렇게 막 이름을 막 치고. 세상에 다.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까요? 300명 중에 290명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좋은 학생들인데 그 10명이 너무나 기억에 남는 거죠. 그쵸. 근데 막 외국 그 교수 10명 사인받고 이거 너무 무섭다. 그쵸. 시험 문제 하나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저희 교과 교수님들이 항상 시험 시즌에 지나서 이제 수업 들어가면은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이 정답이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교수님한테 그렇게 이메일로 문의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네. 학부모들이요? 네. 우린 절대 나중에 그러지 말자. 어.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발 넘어갑시다 좀. 네. 선생님 믿어야지.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의를 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정상에서 그냥 대충 만들지 않고, 그쵸? 검토가 진짜 서로 학년 내에서 교차 검토, 학년을 건너서 교차 검토를 하고 그 검토가 진짜 여러 번 이루어진다는 거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산출 한번 볼까요?
산출이야 뭐 금방 다 얘기한 거 아닌가?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인하는 거 그런 게 우리가 성적을 또 다양하게 뽑을 수 있잖아요. 과목별 점수 그리고 뭐 학급별 점수 이런 거를 뽑아가지고 그 점수 옆에 사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애들이 막 자기 점수만 보이게 막 가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애들이 생각하기에 뭐 별로 뭐 나는 관심이 없는 과목이다면 선생님 그냥 돌려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요즘엔 너무 약간 개인 약간 정보 민감해서 저희는 다 하나씩 잘랐어요. 하나씩 자르고 다 이렇게 앞뒤 다 가려가지고서 사인하게 하고 애들이 되게 보여주고 이러는 거 되게 인권침해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조심해야죠. 뭐 꼬리표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결국엔 제출하는 사인은 한 장으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가려서 하는데 가려서 이렇게 앞뒤 가려서 애들이 영어는 민감하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가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을 아까도 이제 뭐 중간 기말을 몇 %로 해서 생각까지 합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는데 이제 옛날에 학교를 다니는 선생님들은 다니신 분들은 청취자분들은 수미안가로 받으셨을 텐데 요즘에는 뭘로 받죠? 성취평가제요. 성취평가제로 해서 ABC. ABCD로 봤죠. 처음에는 성취평가제 그 정신은 좋은데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ABCD만 바뀐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일본 따라하다 지금 미국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성취평가제는 엄연히 다른 네, 그래서 뭐 메커니즘이죠. 총점으로 따졌을 때 90에서 100점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80에서 89점이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게 컷스코어를 또 결정하는 것도 사실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맞아요. 기계 프로그램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절대평가로 간다는 거잖아요. 성취평가로 간다는 거는. 근데 절대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그 A랑 B의 그 컷이 되는 그 컷스코어를 어느 정도, 뭐 어떤 점수를 정할 것인가.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학습을 한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사들이라든지 교육청 사람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절대평가가 저는 학교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데, 근데 컷스코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로 인해서 애들 이제 성적이, 점수의 의미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컷스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제가 노다지쌤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방금 혹시 드린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중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무조건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그 방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컷스코어를 바꿀 수 있었어요. 조정할 수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써서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 뭐 다른 중학교에서도 컷스코어를 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90점 이상은 A 이렇게 들어가나요? 제 생각에는 그냥 90점 이상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따로 중학교랑 뭐 조정을 고등학교의 차이인가 보다. 아니요, 조정을 우리 학교가 해- 90점인데? 선생님 그 학교에서 정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근데 그 컷스코어가 원래는 절대평가에서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조건 90점이면 A, 80점이면 B, 뭐 그 70점이면 C, 뭐 이렇게 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수능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절대평가에서 90점 이상은 A, 뭐 1등급, 뭐 80점 이상은 B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컷스코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컷스코어를 그런 식으로 딱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서영선 교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성취평가제 들어올 때는 뭐 절대평가처럼 얘기를 했어가지고 했는데 또 교육청에서 그걸 불러요. 그래서 뭐 E 비율이 많으면 부르고 A 비율이 많으면 부르는데 이 비율은 너희가 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애들이 이렇게 영어 못하는 거 아니냐 부르지만 A 비율이 많은 거는 저는 A 비율이 많다고 많이 불렸거든요. 무슨 잘못이야? 우리가 잘 가르치고 애들 영어 잘해서 A 많은 건데? 내가 A라고 만들어놓은 그 성취평가 기준을 애들이 넘었으면은 다 당연히 A가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너무 낙후되어 있다. 아직까지 너무 그 변별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그렇죠. A가 많다는 것에 당연히 뭐 영어 잘하는 학교니까 이건 정할 수 있지. 근데 애초에 좀 수준을 높여서 가르치고 애초에 수준을 높여서 시험 문제를 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컷스코어를 애시당초도 높게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컷스코어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쵸. 90점 이상은 A다, 80점 이상은 B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자기들이 그렇게 설정을 만약에 해놨다면 해놓고 그렇게 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좀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이제 정말 애들 괴롭히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필평가가 결국은 이제 시험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시험을 보는 목적은 그냥 애들을 변별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단순히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 가장 큰가요? 학교 시험은? 저한테 네. 저요? 애들이 따라오고 있나? 확인. 그리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원래 평가라는 것이 학습 목표를 잘 이뤘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뭐 학습 목표를 이뤘으면 좋고 이루지 않았다면 아, 넌 여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지필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고 막 이런 것도 아직은 이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약간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피드백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관심 없던데. 진짜? 우리 학교 애들은. 피드백을 제대로 안 준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틀렸고 이걸 어떤 식으로 보완해라든지 나한테 물어보는 애들이 많은데 아까 수행평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장문하는 거. 그냥 점수만 띄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지 않아? 이거 선생님 기준 말해주는데 안 궁금한데요? 관심 없는 애들도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 애들도 사실 시험을 본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뭐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순위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는 게 괴로운 아이들도 있나. 시험이 너무 힘들었나 보다. 힘들지 않은데. 평가가 너무 정말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입시의 도구로 사용되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 냈다가는 변별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사실 되게 먼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효과로 이제 아이들도 막 이게 입시의 목적이니까 이번 시험 잘 받았으면 되고 이번 시험 못 받았으면 다음 시험 잘 보면 되는데 이번 시험 이제 끝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치열한 학교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애들끼리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잘하는 학교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얘들은. 저는 유럽 같은 국가에서 객관식을 안 보고 라이팅만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은 게 그 라이팅 같은 거를 보면은 당연히 이제 어느 부분이 틀렸고 이런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더 피드백도 자연스럽게 줄 수 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수행평가 쪽으로 가자는 얘기긴 하죠.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읽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나다에서는 지필평가를 잘 안 본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뉴스 기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로는 캐나다에서는 그 지필평가라는 그 평가 방식 자체가 공평한 시험이다라는 인식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지필평가로는 사실은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맞았어 이 정도의 얘기. 아니면 저 예전에 생각해보면 모의고사에 대해서 시험 보면 애들이 내가 뭔가 피드백을 주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너는 빈칸 유형을 잘 못 풀어. 너는 문법을 몰라. 문법이랑 어휘는 딱 문제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넌 이런 문제 유형에 약해 이거지. 네가 실제로 영어를 읽기에 있어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시험 문제 유형에 따른 피드백만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지필평가를 실제로 잘 안 보고 지필평가가 페어한 시험이라는 생각도 안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다 시험을 지필평가를 보더라.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게 왜 공평한 시험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대요. 저도 항상 애들한테 뭐 선생님 저 영어 못해서 고민이에요. 그러면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요. 이러면 이제 듣기는 다 봤니? 막 이렇게 할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 그래? 그러면 문법 문제는 괜찮아? 아 그래? 그래 문법 문제는 그래도 금방 극복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빈칸이 좀 어려워.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해결 방향이 그밖에 없잖아. 빈칸 문제를 많이 풀자. 그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피드백 받기 되게 힘든 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수행평가의 어떤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영어 실력을 평가한다는 면에서는 더 타당한 평가 방식인 것도 맞죠.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타일러가 한국 교육을 비판했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 영어 교육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공부해서 다뤄보겠지만 저희가 뭐 엄청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행평가 비율을 늘린다든지 뭐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생기부에 이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고 그때 이 학생들이 이런 뭐
말을 했고 산출물을 냈다 이런 거를 기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진 않다. 근데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는 싶어요. 그렇죠. 결국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게 교수와 평가가 일치되어야 된다. 교수 학생 평가가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필 평가로 학생들의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필 평가의 비율을 되게 축소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행평가 많이 느리고 수행평가를 뭐 해보셨어요? 노나주 쌤 뭐 해보셨어요? 1학년 자유학기제 담당할 때 be going to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에서 주로 다뤘던 문법 사항이 그거였던 것 같아서 프로젝트 학습으로 그 여행 계획 같은 거를 짜봐라 이런 활동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룹별로. 그거를 이제 채점하고? 네. 채점 기준만 세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해봤었어요? 저는 요즘에 간단하게 장문 시험만. 장문 시험. 선생님은 뭐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 라이팅도 주제를 미리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글쓰기 그러니까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죠. 말하기도 주제를 미리 주고 이제 말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토픽 그 자리에서 제이뽑기로 뭐 5개 중에 하나 뽑아서 말해보기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프로세스 라이팅처럼 자료 수집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중간 단계별로 다 이제 점수를 넣어가지고서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그 과정을 약간 채점하고 이제 평가하는 방향으로 좀 하고 있고, 읽기는 최근에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리쌤한테는 딕테이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고 애들이랑 면담하고, 저는 애들을 면담하면서 아이들이 한테 이제 너는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해. 너는 봐봐 이거 모르고 이거 알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 애들이랑 면담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학교가 작아서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서 면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돼요. 그래서 면담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약간 재밌다고 요즘 느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필을 안 보고도 애들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애들이 피드백을 받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처음 맞는다고, 자기는 딕테이션도 처음 해봤다고, 그러면 받아쓰기를 처음 해봤대요. 영어 받아쓰기를. 그래서 받아쓰기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로 자기가 써보니까 제가 정말 모른다는 거를 정말 더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반드시 지필 말고도 우리가 뭐 수업 과정이라든지 뭐 평가에서 되게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걸 되게 시도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즉각적 피드백을 주고 그런 것들이 직접 보이는 거니까. 정말 피드백을 주시네요. 참교사시다.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행평가는 그 아이의 4스킬별로 하나씩 잡아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해보고요. 네. 그럼 우리, 이번 학교 시험의 비밀 마치기 전에 우리 독자들에게서, 청취자들에게서 받은 FAQ. 자, 몇 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시험 직전에는 정말로 시험 얘기를 많이 하나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네, 수업 시간에. 말해 yes or no.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시험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습을 다시 해주면서. 애들한테? 애들한테. 교사들끼리 얘기하는. 근데 약간 조바심이 나잖아요. 만약에 뭐 유 대표님이랑 저랑 시험 출제했는데 유 대표님이 이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나도 가르치긴 했는데 강조까지는 안 했어요. 찝찝해. 우리 반 애들 못 볼 것 같아. 그러면은 얘들 그때 선생님 그때 말했던 거 알지? 이거랑 좀 관련된 그런 거 알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좀 지나가면서 얘기했지? 나 말을 해줬다. 이걸 다시 가르쳐준다기보다 나는 가르쳐줬다는 걸 리마인드. 맞아. 괜히 만만 칠판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얘들아, 이게. 조바심 나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도 근데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지금 MC 소리 얘기한 것처럼. 근데 내가, 이거 애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시험지 났어. 그러면 막 고민되잖아.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티나니까. 자, 어느 날,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세요. 그때 이거 기억나죠? 끝. 저는 지금 가르치는 거랑 관련지어가지고, 이게, 몇 페이지 그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러면서. 역시 MC 소리가 스킬이 있어. 그죠? 티가 나요. 저는 또 그 시험 직전에 질문 프린트를 항상 한 단원 끝날 때 만들어줘요. 그래서 애들이 약간 애매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예외적인 거 같은 거를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 질문한 거를 좋은 질문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개 하고 좀 좋은 출처 따가지고 답변을 해주는데 그때 그 질문 프린트에 슬쩍 내가 프린트에 오타냈던 거, 내가 잘못 말했던 거, 강조하지 않았던 거 해가지고 쫙 넣어가지고 역시 나는 줬다. 전략적이다. 증거물 있는 거지. 난 줬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시험 기간, 시험 전에 하루를 반드시 그 퀘스천을 받는 날로 딱 정해놔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날은 선생님이 질문만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니들이 궁금한 거를 적어와라. 이런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퀘스천 앤서 타임을 받아서 싹 해주는 거죠. 근데 정말 되게 좋은 전략이네요. 그게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질문 하는 애들은 또 생기부에 올려줘요. 뭐 이렇게 뭐 장골랑이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도 하고 저는 시험 직전에는 애들이 자습을 많이 주잖아요. 그때 하브루타를 시키거든요. 그럼 하브루타 그 유대인 학습법이라고 서로 막 싸우듯이 막 가르쳐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들 하루 종일 자습하다가 1시간 입을 열 수 있다는 것의 기쁨을 느끼면서 입을 열면서 저한테 이제 막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그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질문 있죠? 좀 웃긴 질문 중에는 그런 거 있죠. 시험 기간에 선생님들은 노나요? 노나요? 시험 기간은 사랑이죠. 꿀이다. 꿀이죠. 근데 요즘에 점점 세상이 퍽퍽해져서 그렇게 연수가 많아요. 시험 기간에. 그래서 저희도 연수가 잡혀 있어요. 꼭 받아야 되는 연수들 있잖아요. 성 관련된 연수랑 그리고 안전 연수 같은 거를 모두가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그때 다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첫날 무슨 뭐 배움 중심 교육 연수, 둘째 날 무슨 안전 연수, 세 번째 날 무슨 연수.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그리고 가끔 채점할 시간도 없어 심지어. 지역별로 그 시험 기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배구 대회를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포츠 배구. 아 진짜요? 배구 대회 안 해요? 저 신규 때 하셨는데 요새는 안 하셔요. 저희는 되게 정기적으로 배구 대회를 해가지고 그때 뭐 좀 고기 좀 얻어먹고 배구 좀 응원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배구 스포츠 대회를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배구 대회 끝나면 밤새 채점해야죠. 저희는 막 보통 채점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놀기만 하진 않고 저희 채점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채점하고 첫째 날 채점, 둘째 날 교차 채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못 논다는 거. 옛날에 좀 놀았던 것 같은 기억이 저도 좀 있네요. 막연해. 옛날에 선생님 했었어요. 맞아요. 아, 요즘에 들어보면은 옛날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아, 이명 안 볼 때 했어야지. 얘 과거로. 그렇죠. 아예 그 전 과거로. 어. 네 번째 질문.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선생님, 이번 시험 쉽나요? 어렵나요? 그거 어떻게 대답해요? 며느리도 몰라. 네가 공부 많이 했으면 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답정. 맞아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죽었다. 이번 시험 죽었다. 안 들린 척한. 진짜. 근데 누구나 이제 obviously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면 기말에 조금 쉽게 나올 것이다. 중간에 너무 쉬웠으면 기말에 좀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거? 그 정도? 저는 막 그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끝나면 아이들이 막 쭉 세우고 잔일을 되게 많잖아요. 빌죠. 얘들아,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어. 머리까지 안 쓰고 시력만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나도 척수에서 나와. 두뇌까지 안 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기분 나쁠 때 뭐냐면 나 왠지 이번에 약간 신경 써서 냈어. 어렵게 냈어. 근데 이렇게 왜 질문 받으러 선생님들 한 번씩 돌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가 눈으로 나에게 얘기해. 너무 시험 문제가 만만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눈으로 얘기해. 그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시험 보고 누구 만나는데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번에 별로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빈정상해. 그러니까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막 선생님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이러면 그러면 너무 쉬웠나? 그 정도인가? 걱정되고 막.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뭔가요? 뭐 약간 기초적인 질문 같은 거 뭐. 서술형은 볼펜으로 쓰나요? 연필로 쓰나요? 너무 짜증나.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선생님 다 빈칸에 있는 것만 써요? 아니면 빈칸 옆에까지 다 써요? 맞아요. 선생님 서술형 OMR 카드 앞면에 써요? 뒷면에 써요? 그거 다 써있거든요. 맞아요. 문항 시작할 때 다음 서술형 문항은 검은 펜을 이용해서 뭐 서술형 답안지 뒷면에 이렇게 블라블라 쓰시오 했는데 나한테 왜 물어봐? 그렇죠. 뭐 하여튼 이런 질문이 있죠. 자, 또 뭐 언급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 줄 평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한 줄 평 들어가면서 한마디씩 해볼까요? 자, 노다주쌤부터. 내신 시험 그래도 정답은 수업 아니면 교과서다.
뭐 다른 선생님들은 뭐 교과서 내용을 많이 바꾸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본은 교과서고 수업 때 배운 거를 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업 좀 열심히 듣고 그리고 시험 때도 최선을 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오늘 연구실 모든 생각해보니까 다 교사 모드였네요. 음. 그죠? 자, 그 다음 장굴랑 선생님. 저는 속마음에 있는 한 줄 평가, 그 다음에 뭐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바에 대한 한 줄 평을 하겠습니다. 두 줄인데? 두 줄평이네요. 학생들만큼 교사도 시험 기간에 괴롭다. 이게 속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수행평가가 10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다지 쌤이랑 좀 비슷한데,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약간 꼰대 같지만,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열심히 회의하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줄평은 성적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다. 전 아까 그 장관람 선생님 말씀이 약간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이들이 별로 성적 결과에 궁금해하지 않는다. 근데 시험을 봤으면 시험을 보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그 점수보다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 이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은 변별보다는 타당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옥 같은 말씀. 자, 다음 주제는 한국어, 영어랑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울지 말고 얘기해주세요. 안녕은 영원한 이런 거 있잖아. 오늘 한 분이 하차를 하셔가지고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멤버 불화설. 네. 멤버 불화설, 노다지 건강 악화설. 멤버 불화설 일단 사실 묵은 또 무슨 설? 폐광설. 폐광설? 아, 노다지를 못 캔다고. 하이 개그. 어머. 나 주워 들었다. 알아들었다. 네, 근데 노다지 선생님께서 학업적으로 바쁘신 일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나왔으면 뭐를 해야 돼요? 논문을 써야죠. 논문을 써야죠. 논문이 가장 중요하죠. 목표는 졸업. 목표는 졸업이니까. 자, 노다지쌤 한마디 해주세요. 이 팟캐스트 제목이 전문가들의 영어교육 썰이잖아요. 그래서 노 석사가 돼서 더 전문가가 돼서 네, 또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가고 그럴 때 나한테로 갔다 오지. 군대 기다리듯이 기다려야 되나? 하한가요? 고무신? 거꾸로 신어봐.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